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묘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서울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울만 보고 돌아가던 여행 공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을 보려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요즘 난리난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전주입니다. 외국인들이 전주에 빠지는 놀라운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전주가 난리라던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저는 서울 도착 첫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체크인 서류를 건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은 서울만 보고 안 끝난다고, 전주 같은 지방 도시까지 많이 내려간다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지만요. 서울도 다 못 봤을 텐데 무슨 전주까지 갑니까? 여기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저는 좋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많이 지나쳤습니다. 경복궁 처마는 분명 멋있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서서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옆에서 다음 장소까지 이동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북촌 골목도 그랬습니다. 골목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걸으면서도 머릿속 한편은 계속 다음 동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분, 거기까지 몇 분, 저녁은 몇 시에 어디서. 아내가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저쪽도 들어가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시계를 보면서 다음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그쪽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미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처리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뭔가를 놓치는 것 같은 기분. 그게 20년 넘게 저를 움직이게 한 연료였습니다. 회의 전날 밤에도 다음 날 일정을 2번 확인했고 출장지에서 빈 시간이 생기면 반드시 채워야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긴 여행을 나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빈 시간을 편하게 두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은 남았는데 장면은 오래 안 남았습니다. 잘 봤다는 기억보다 몇 군데를 돌았다는 기억만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매표기 앞에 섰을 때도 저는 자연스럽게 전주행 표보다 돌아오는 표부터 찾았습니다.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복귀 시각 오후 5시 40분. 이걸 끊어두면 오늘 하루가 다칩니다. 아직 전주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왕복표를 한꺼번에 끊었습니다. 전주행 1장, 서울행 1장. 표 2장이 손에 들어오자 그제야 숨이 한번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도 돌아오는 생각부터 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당일치기입니다. 한옥마을 한 바퀴 돌고 유명하다는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사진 몇 장 찍고 오후에 서울로 올라오면 됩니다. 아내가 전주를 기대해온 건 알지만 저한테 전주는 덤 코스였습니다. 확인용 일정이고 빨리 돌아보고 올라오면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꽤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15년을 살았고 도쿄는 출장으로만 10번이 넘게 드나들었습니다. 홍콩도 싱가포르도 봤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만의 공식이 생깁니다. 중심 도시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는 공식입니다. 서울은 그 기준에서 충분히 통과한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이 촘촘하고 거리가 깔끔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 도시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 다른 외국인들이 전주까지 내려간다는 게 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데 뭘 더 보겠다는 걸까요? 처음에 호텔 직원한테서 들었을 때도 지하철에서 전주 간다는 관광객들을 봤을 때도 저는 반쯤 유행처럼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여행자들 사이에는 꼭 그런 흐름이 생깁니다.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곳이 어느 날 갑자기 필수 코스처럼 불리는 일. 전주도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이 여행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함께한 여행은 늘 짧았고 늘 제 일정에 밀렸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가고 싶은 곳이 있었겠죠.
전주는 그 중에서도 오래 마음에 둔 곳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서울에서도 아내 걸음에 맞춰주지 못했고, 지금 이 서울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수첩을 꺼내 전주에서 가볼 곳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방금 끄는 돌아오는 표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2장이 이상할 만큼 든든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오늘 서울로 돌아온다. 그 확신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들 왜 전주까지 내려가는지, 그 이유를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정하게 될 줄은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저는 재킷 안주머니부터 만졌습니다. 돌아오는 표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직 전주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표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보고 밥 먹고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게만 끝나면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디서 다치는지 정해져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KTX는 제가 타본 다른 기차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면 플랫폼부터 한 번씩 부딪힙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뛰고, 누군가는 문 닫히기 전에 몸을 밀어넣고, 누군가는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뛰는 사람도 없었고, 몸을 밀어넣는 사람도 없었어요. 열차는 조용히 들어왔고, 사람들은 순서대로 탔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긴장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서울에서 며칠 동안 느꼈던 생각이 다시 났죠. 이 나라는 대충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데만 반듯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안에도 질서가 스며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창밖보다 시간표부터 먼저 봤습니다. 전주 도착 예정 시각, 역에서 한옥마을까지 걸리는 시간, 점심은 몇 시쯤 먹어야 오후 일정이 안 밀릴지. 머릿속은 벌써 거기 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또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표가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속도를 올리자 제 계산보다 창밖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물러났고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논이었고 그 너머로 낮은 구릉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한 지 20분도 안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멍해졌습니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20분을 가면 아직도 도시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20분 만에 풍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한국의 얼굴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다만 그 얼굴 하나만 보고 나라 전체를 다 안다고 했던 제 쪽이 그제야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저쪽 보라고요. 산등성이 아래로 낮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쁜 건 알겠는데 제 머릿속엔 그보다 먼저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빠른 도시 하나만 잘 만든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의 공간들까지 한 나라 안에 붙여놓은 나라라는 것. 그 생각이 제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죠.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전주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주역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소리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는 늘 발소리와 안내 방송, 어딘가에서 오는 진동이 겹쳐 깔려 있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붕 위로 하늘이 넓게 열려 있었고 그 하늘이 이상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역사를 나오자 바람이 왔습니다. 서울 바람은 빌딩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바람입니다. 여기 바람은 넓은 데서 바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높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위에서 막히지 않고 그냥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아내는 경기전 방향을 확인하고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지도 앱을 열고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고 나서야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저 혼자만 어딘가 급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제 속도가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혼자 튀어 보였습니다. 경기전 돌담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처음엔 그냥 낮은 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그 담이 길게 이어졌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돌들이 서로 기대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오래된 나무가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담길을 따라 걸으며 기와를 보고
담 틈에 난 풀을 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사진보다 장면이 먼저라고 느껴졌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발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의식해서 늦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담이 이어지고 그늘이 들어오고 돌 위에 빛이 얹혀 있었습니다. 유리와 금속에 반사된 빛이 아니라 그냥 돌 위에 앉아 있는 빛이었습니다. 왜 발이 느려졌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설명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만 보고 한국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 공식이 전주역에 내리기도 전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만은요. 아내가 먼저 밥집 얘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시간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골목을 조금 더 돌고 적당한 시각에 역으로 돌아가면 된다. 오늘 하루는 아직 제 손안에 있는 줄 알았죠. 막걸리 골목이라는 말도 처음엔 그냥 관광지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유명하다니까 한번 가보는 곳, 사진 몇 장 남기고 나오면 되는 곳.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밥을 먹으러 간다기보다 동선 하나를 처리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목 초입부터 생각이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문 앞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이 한 번씩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간판은 오래됐는데 표정들은 새 것 같았어요. 어딘가 들떠 있으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이미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좋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더 서두르는 편입니다. 괜히 오래 기다리기 싫고 괜히 한자리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도 그거였습니다. 적당히 간단한 대로 들어가자고요. 빨리 먹고 움직이자고. 아내는 대꾸 대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사람들 많은 집 앞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몇 명이냐고 묻더니 둘이라고 하자마자 안쪽으로 앉으라고 자리를 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앉히나 싶었죠. 메뉴판을 보니 글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막걸리 한 상, 이런 식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술은 많이 못 마시니 하나만 시키고 안주는 조금 손대고 밥 비슷한 걸로 끝내면 되겠다고. 그런데 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계산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몇 접시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무침이 놓이고 묵은지가 올라오고 전이 하나 오고 탕 비슷한 게 놓이고 생선이 나오고 묵사발이 따라오고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이 비좁아질 때쯤 끝나겠지 싶으면 옆상이 하나 더 붙는 시기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더 시켰나요? 아주머니가 웃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간다고요. 원래 이렇게 준다고요. 손님들 앉으면 그냥 이렇게 차려준다는 겁니다. 제가 익숙한 식사는 대개 선택의 문제였죠. 무엇을 주문할지, 얼마나 추가할지, 얼마만큼 값을 치를지. 그런데 여기서는 선택보다 먼저 대접이 들어왔습니다. 한 끼를 판다는 느낌보다 자리에 앉은 사람 앞에 체면을 세워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상은 넉넉했고 음식은 제각각 제 몫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설명하려는 친절은 또 없었습니다. 많이 주니까 고마워라는 표정도 아니었고 유명하니까 놀라라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집에서 사람 앉으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듯한 이상하게 담담한 자부심이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손을 못 댔습니다. 아내는 벌써 전 한 조각을 제 앞접시에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좋아할 맛이라고요. 조금 있다가는 콩나물도 덜어주고 탕 국물도 먼저 떠줬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자꾸 앞서 걸었고 아내는 그 뒤를 맞추느라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이 상 앞에서는 제가 따라가는 쪽이 되더군요. 아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저는 그 다음을 배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건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이건 보기보다 안 짜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씩 입에 넣는데 맛보다 먼저 마음이 걸렸습니다. 누가 자꾸 저를 급하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아직 일정표는 제 주머니에 있는데 여기 앉은 저는 그 표를 가진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막걸리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천천히 드셔요. 이런 상은 급하게 먹으면 아까워. 그 말이 별것 아닌데도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방금 전까지도 얼른 먹고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깝다니요. 음식 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서두르면
이한상이 품은 시간이 통째로 빠져나간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속도를 늦췄습니다. 전 한 점을 씹고 국물 한 숟갈을 넘기고 막걸리를 아주 조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제 자리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 식사는 다음 일을 위해 넣는 연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의 전, 이동 전, 약속 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결국 목적은 그 다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이 자꾸 밀렸습니다. 이 한상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일정이었고 그것도 꽤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누가 시간을 써서 차리고 누가 손을 뻗어 건네고 누가 천천히 먹으라고 말해주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를 소비하지 않고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때요? 그냥 밥 아니죠? 저는 바로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냥 밥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끼인데도 사람을 얇게 다루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만 채우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 마음은 앞에 놓아줘야 한다는 식이었죠.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며 한국 음식 자랑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들 반쯤은 관성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 상 앞에서는 괜히 말이 줄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로는 모자라고 푸짐하다는 말로도 덜했습니다. 이 나라는 밥 한 끼를 끼니로만 끝내지 않고 사람 대접으로 완성하려 드는구나. 그런 걸 괜히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더군요. 제 앞에 이미 다 깔려 있었으니까요. 문득 재킷 안주머니에 든 돌아오는 표가 생각났습니다. 아까까지는 그 표가 든든했는데 이제는 조금 성급한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오후는 남아 있었고 저는 벌써 돌아갈 시간을 정해둔 사람이었죠. 그런데 상 위에 놓인 접시들을 보고 있으니 오늘을 그렇게 단정해버린 제 방식이 참 얄팍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차려진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가 사람을 붙잡는 방식이 억지스럽지 않아서 더 그랬습니다. 보라고 소리치지 않고 먹어보면 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앉힌 다음 이런 상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든 사람이 스스로 민망해지게 만들어요. 한국을 좀 안다고, 도시를 좀 봤다고, 여행이란 원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믿던 제 쪽이요. 그 상 앞에서 저는 오랜만에 끝나는 시간보다 지금 이 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얼마 남았는지보다 지금 앞에 놓인 걸 놓치지 않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내가 제 앞에 또 한 점을 얹어주자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자고요. 빨리 움직일 필요 없겠다고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꼭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준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오늘 들어 가장 덜 미안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속으로만 인정했습니다. 서울행표를 먼저 끊어준 사람이 전주에서는 밥상 하나 앞에서도 자기 계산이 무너질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무너뜨리는 도시라면 사람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더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쯤 저는 길을 먼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저라면 문을 나서자마자 어느 방향으로 돌지, 몇 분 안에 어디를 찍고 갈지부터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배보다 마음이 먼저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내도 걸음이 느렸고 저도 그 속도를 굳이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오자 햇빛이 조금 기울어 있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지도 앱 대신 사람 얼굴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잠깐 망설이던 참에 아내가 작은 소품 가게가 모여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상 앞에서 그렇게 얻어먹고 나왔는데 또 화면부터 보는 게 좀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중년 부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쪽 시장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남자가 손가락으로 방향만 대충 짚는 대신 아예 두 걸음 옆으로 와서 골목 안쪽을 같이 봐주더군요. 그냥 큰 길로 돌지 말고 저 골목으로 쏙 들어가세요. 그늘도 있고 금방이에요. 옆에 있던 아내분은 처음 오셨으면 중간에 왼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해요. 헷갈려요 하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과한 친절도 괜한 경계도 없었어요. 마치 원래 알던 사람 길 알려주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에 늘 약간 굳는 편입니다. 낯선 도시에서는 친절도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경계를 더 세우게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묘하게 그 버릇이 힘을 못 쓰더군요.
길을 알려준 부부는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전에 자기들 갈 길을 갔고 뒤돌아보며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줬다는 티를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일단 벽부터 세우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는 그 느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내가 한 가게 앞에서 손수건을 고르느라 서 있었는데 주인이 천천히 봐요. 급할 거 없어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물건을 권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급할 거 없다는 말이더군요. 저는 옆에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서비스가 좋고 빠르고 정확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함보다 먼저 사람의 온도가 닿는 느낌이 있었어요. 서툰 손님을 상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원래 사람 대하는 습관 같은 것 말입니다. 아내가 고른 손수건을 계산하는 동안 저는 건너편 과일 좌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한번 드셔봐요 하며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괜찮다고, 안 사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안 사도 돼요? 맛만 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더군요. 그 말투가 참 묘했습니다. 물건을 팔려는 사람의 억지가 아니라 동네에 온 사람한테 이 맛 정도는 건네도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받아 먹었는데 달아서 놀란 것보다 제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괜히 부담스러워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과일 조각 하나에도 우리 동네 왔으면 이것도 알고 가라는 마음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길을 걷다 작은 분식집 앞에서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아내가 안을 들여다보며 저기 사람들 말투 좋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은데 심심하지 않고 툭 던지는데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라제, 아이고 그려, 천천히 혀 같은 말들이 오가는데 저는 뜻보다 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울말이 선명하고 정돈된 칼끝 같다면 여기 말은 모서리가 달아서 손에 편하게 잡히는 나무 손잡이 같았어요. 누가 크게 환대하지 않아도 그 말맛 자체가 사람 어깨를 좀 풀리게 만들더군요. 그날 오후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거창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잠깐 서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햇볕 센 뒤 저쪽으로 좀 붙어가요 하고 지나가듯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햇볕이 세니까 그늘 쪽으로 붙어가라는 말만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챙김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싶었어요. 상대를 깊이 알아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눈앞의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면 나오는 말. 저는 그런 무심한 배려에 오히려 더 약했습니다. 큰 친절은 고마우면서도 경계하게 되는데 이런 건 경계할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내와 저 사이의 공기도 그 무렵부터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늘 앞서고 아내는 그 뒤에서 속도를 맞췄습니다. 전주에 와서도 오전까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시장 골목을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자꾸 아내 쪽을 보게 됐습니다. 덥진 않은지, 더 걷고 싶은지, 저 가게 들어가 볼 건지. 대단한 변화는 아닙니다. 다정한 남편 흉내를 갑자기 낸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도시 사람들 사이를 지나오며 사람을 먼저 편하게 놓아주는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조금 배운 겁니다. 아내는 제가 저쪽 그늘로 갈까 하고 물었을 때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별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놀람도 있었고 조금의 안도도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운 걸 제일 먼저 아내에게 써먹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도 고마웠죠. 돌아다니다 보니 누가 일부러 전주의 정을 보여주려 애쓰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남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천천히 드셔요. 길 알려주던 부부의 저 골목으로 쏙 들어가세요. 상인의 안 사도 돼요. 맛만 봐요. 지나가던 사람의 그늘로 붙어가요. 다 흩어지면 별말 아닌데 하루 안에서 차곡차곡 겹치니 사람 마음의 벽을 이상하게 낮추더군요. 저는 늘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적당한 선을 긋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뢰 안 하고 폐 안 끼치고 필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것. 그게 예의라고 오래 믿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의가 조금 쓸쓸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다가와 붙잡는 게 아니라 굳이 차갑게 두지 않는 태도. 그게 사람을 훨씬 편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역으로 돌아갈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할 무렵, 저는 재킷 안주머니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표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그건 하루를 지배하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제일 오래 남을 것은 표에 적힌 시각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넨 짧은 말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이 빠르고 정교한 얼굴이라면 전주는 사람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얼굴 같았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낫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한국을 너무 한쪽 얼굴로만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이렇게 민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알려면 큰 건물과 유명한 장소만 보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을 대하는 평범한 태도까지 봐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나란히 걷다가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올라가면 안 되겠냐고요. 아내는 걸음을 멈추진 않았지만 대답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으로 한 발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저는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알았습니다. 전주가 허문 건 낯선 사람과의 벽만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세워둔 우리 둘 사이의 벽도 조금은 포함된다는 걸요. 그래서 더 민망했고,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남부시장 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속으로 선을 하나 그어두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만 조금 보고 사람 많은 구간만 한번 지나고 따뜻한 것 하나 마신 뒤 역으로 가면 된다. 이미 오후에 마음은 꽤 풀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늦게 올라가자고 먼저 말해놓고도 제 머릿속 한 구석은 여전히 시간을 접고 있었습니다. 전주는 낮에 충분히 좋았고 밤은 덤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부시장도 그 정도로 봤습니다. 한옥마을은 전주답고 밤시장은 조금 젊고 북적한 구경거리겠지.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이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그냥 사람 많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동선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튀김 기름이 치익 소리를 냈고 한쪽에서는 철판이 두드려졌고 어디선가는 웃음이 났습니다. 냄새도 한 방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피순대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옆에서 전혀 다른 향이 올라왔고 그 냄새를 쫓아 고개를 돌리면 또 다른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죠. 한 바퀴만 보자고.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어느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긴 좌석이 몇 개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사람 많으니 다른 데 가자고 말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일하던 중년 여자가 우리를 한번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두 분이면 여기 잠깐 같이 앉아요. 금방 나와요. 저는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합석은 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아내 표정을 보고 말이 멈췄습니다. 낮에도 여러 번 웃던 사람이었지만 그때 표정은 조금 달랐어요. 뭘 먹을까 고르는 얼굴이 아니라 이 안에 더 있고 싶은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늘 먼저 정하고 아내가 따라오던 여행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가 자리를 놓치기 싫어하는 게 보였죠. 제가 잠깐 머뭇거리자 가게 주인이 웃으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전주는 밤에 급하면 손해예요. 앉아봐요. 금방 알아요. 별말 아닌데 이상하게 정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켜온 방식 그대로였거든요. 급하면 손해. 저는 괜히 웃으면서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 옆에는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커플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장을 마치고 온 듯한 노부부가 국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말투도 다 다른데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가게 안은 좁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넓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도 가만히 못 있게 만들더군요. 사장은 주문받으랴, 뒤집으랴, 설명하랴 손이 쉴 틈이 없었고 손님들은 자기가 먹는 걸 한 번씩 옆에 권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맵다. 그건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 여기 오면 저건 꼭 먹어야 한다. 누가 시킨 친절도 아닌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런 말들에 적당히 웃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아내 앞 접시를 당겨주고 있더군요.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놓으라고. 당신 이거 먼저 먹어보라고요. 아내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이상하게 저를 더 오래 앉혀두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음식보다 한 상인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 옆 골목에서 물건 정리하던 남자가 우리 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럼 너무 빨리 나가지 마요.
여긴 물건 파는 데가 아니라 사람 구경하는 데예요. 밤엔. 그 말이 참 전주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장이 사람을 붙잡는 이유를 물건이나 맛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주변을 제대로 봤습니다. 관광객만 들뜬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 끝낸 상인이 옆집 국물을 한 숟갈 얻어먹고 있었고, 젊은 손님은 오래된 좌판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고, 아이를 데려온 가족 옆으로 퇴근한 직장인들이 비켜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간판과 새 메뉴판이 한 대 붙어 있는데도 서로 민망해하지 않았어요. 전주는 옛것을 얌전히 전시해두는 도시일 거라고 저는 아직도 한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은 그 선입견을 아주 촌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도시는 옛것만 남겨둔 곳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도 계속 사는 곳이더군요. 그 당연한 사실을 저는 합석한 의자 하나에서 늦게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먹고, 건너다 보고, 한두 마디 주고받고, 다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또 멈췄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세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만 가자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기까지만 더 보자고 했을 때 제가 먼저 그러자고 했어요. 시장 끝으로 갈수록 사람 사는 기운이 더 진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자꾸 제 오판만 또렷해졌습니다. 서울만 보고 한국을 안다고 여겼던 것도, 전주를 과거형 도시쯤으로 묶어두려던 것도 전부 제 편한 방식이었죠. 남부시장은 그걸 설명으로 깨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앉혀놓고 머무르게 만들고 스스로 민망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남았습니다.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였고 저는 그 사실을 밤시장 한복판에서 아내의 달라진 표정과 낯선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야 인정했습니다. 시장 바깥으로 겨우 나왔을 때도 몸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열기 끝에서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낮부터 계속 걷고, 먹고, 보고 계속 제 생각을 고쳐왔으니 당연했겠죠. 문제는 제가 원래 그런 신호를 잘 못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받아도 모른 척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피곤하면 쉬는 게 아니라 다음 동선을 먼저 정해두는 사람. 어디까지 보고 갈지, 몇 분 앉을지, 기차 시간을 어떻게 맞출지부터 생각해야 안심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아내가 모주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계산보다 의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앉고 싶었습니다. 잔인 오이자 저는 습관처럼 먼저 향부터 맡았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치고 올라오는 종류가 아니더군요. 달고 따뜻한 향이 먼저 왔고 그 뒤에 생강인지 계피인지 모를 온기가 따라왔습니다. 한 모금 넘기자 몸 안쪽에서 힘이 툭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취기가 확 오르는 술이 아니라 제가 꽉 잡고 있던 손잡이를 슬쩍 빼앗아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턱에 들어간 힘이 빠지고 휴대폰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머리로는 아직 다음을 생각하려 하는데 몸이 먼저 그만하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늘 생각이 비워져야 쉬는 줄 알았는데 이날은 몸이 먼저 저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좀 풀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무슨, 아직 멀쩡하다고. 그런데 그날은 부정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잔을 다시 들었다 내려놓고 저는 좀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오늘 처음으로 안 급한 것 같아. 아내는 웃었지만 놀리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답을 들은 사람 얼굴이었죠. 그 표정을 보는데 괜히 가슴이 걸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어쩌면 아내는 저보다 먼저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밖으로 나와 천변 쪽에 잠깐 섰을 때 저는 주머니 속 서울행표를 떠올렸습니다. 아까까지는 그 종이가 하루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고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오늘 그냥 올라가지 말자. 내가 표 바꿀게. 내일 올라가도 되잖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저부터 조용해졌습니다. 큰 결심이라기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걸 놓는 소리 같았어요.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아주 작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제가 먼저 일정을 늦추자고 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아내가 제 말을 그렇게 편하게 받아주는 얼굴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없었습니다. 바꿔도 되고 안 급해도 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죠. 진짜 괜찮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따라갈게. 이제 좀 그럴 때도 됐지. 말해놓고 보니 참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하나가 저한테는 아주 크게 남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나왔고 고맙다는 말만큼이나 솔직했어요. 늘 앞서 걷고 정하고 맞추게 만들던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거창한 화해도 감동적인 고백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더 이상 다음을 끌고 가지 않는 순간 아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붙었다는 사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모주가 대단한 술이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어떤 밤에는 따뜻한 한 잔이 사람의 버릇보다 먼저 몸을 풀어놓을 때가 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쉬는 걸 빈 시간이나 낭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에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원래 자리에는 늘 제 한 발 뒤에 있던 아내가 아니라 제 옆에 선 아내가 있었습니다. 전주가 제게 해준 일도 결국 그거였습니다. 서울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자기 매력을 떠들지도 않으면서 제 성급한 공식을 하나씩 민망하게 만드는 것. 남부시장에서 붙잡히고 모주 앞에서 풀리고 결국 제가 먼저 내일로 미루자고 말하게 만든 밤. 저는 아마 이 전주의 밤을 오래 기억할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봐서가 아니라 늦게 깨닫는 남자가 아주 작은 한마디를 겨우 입 밖에 내던 밤이었으니까요. 모주집을 나와 벤치에 잠깐 앉았을 때까지도 저는 아직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몸은 풀렸는데 손은 안 풀리더군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오후 5시 40분 서울행 승차권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 표 한 장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취소 버튼은 화면 아래 작게 붙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작은 글자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끝내면 돼요. 서울 숙소도 이미 잡혀 있고 짐도 거기 있고 내일 동선도 다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루를 닫아두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손가락을 가져다 대니 눌리질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제가 정해둔 질서를 제 손으로 지운다는 게 더 걸렸죠. 표를 들고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막상 없애려니 그 종이가 안전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진짜 바꿀 거예요? 그 말이 재촉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하라는 말이었어요. 더 있자고 밀지도 않았고 그냥 가자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숨 막혔습니다. 핑계를 대려면 상대가 잡아줘야 하는데 아내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몫으로 남겨두더군요. 제가 정하면 따라오겠다는 얼굴이었고 바로 그 표정 때문에 더 쉽게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끄고 다시 켰습니다. 승차권 취소, 수수료 안내, 환불 금액 확인. 단계는 간단했는데 손끝은 자꾸 멈췄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꼭 오늘 올라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더 이상 길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정을 맞추려면 올라가면 되고 마음을 따르려면 남으면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차권이 취소되었습니다. 문장이 뜨는 순간 어깨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후련하다기보다 오래 쥐고 있던 걸 놓친 느낌이었죠. 저는 한동안 그 화면을 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정말 눌렀네 하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 앞에서 괜히 더 민망해졌습니다. 표 한 장 취소하는데 하루가 다 걸렸으니까요. 그래도 화면을 다시 살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지워진 시간이 그제야 제 것이 된 것 같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감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안 올라가기로 했으면 오늘 잘곳부터 정해야 했어요. 저는 벤치에서 바로 숙소 앱을 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남은 방이 많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마감이 지난 곳도 있었고 방 하나 남음이라고 뜨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까 눌러버린 취소 버튼이 다시 목까지 올라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갔지. 그 생각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아내가 제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전화해봐요. 작아도 조용해 보여요. 전화를 걸자 나이 지긋한 여주인이 받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남았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미리 연락만 달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욕실이 안에 있는지, 체크아웃은 몇 시인지, 아침은 되는지 연달아 물었습니다.
여주인은 웃으면서 하나씩 천천히 답해줬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제 호흡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예약을 걸고 문자를 받자 그제야 오늘 밤이 전주 쪽으로 기울어진 게 실감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표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방 하나가 대신 들어온 셈이었죠.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호텔 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곧장 예약 문자를 찾아 프런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비우게 됐는데 짐을 맡아둘 수 있는지, 내일 늦게 찾아도 되는지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프런트에 말씀해두면 보관 가능하다고 걱정 말라고요. 그 짧은 답장을 읽는데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세상을 늘 너무 빽빽하게 잡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막히는 경우만 먼저 상상했는데 풀리는 일도 생각보다 많더군요. 숙소와 집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야 내일이 남았습니다. 원래라면 서울에서 시작할 아침이 이제 전주에 생긴 거죠. 저는 습관처럼 열차 시간을 먼저 찾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웃더군요. 또 숫자 세죠. 저도 웃었습니다. 들켰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계산이 마음을 밀어내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기로 했고 이제 계산은 그 뒤를 따라오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그냥 여기서 시작하자. 어디 몇 군데 찍는 거 말고 당신 보고 싶은 데부터 가자고요. 아내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끄덕임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늘 제가 먼저 정리하고 아내가 따라오던 여행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비어있는 아침을 그대로 두기로 했으니까요. 무엇을 봐야 할지보다 어떻게 시작할지를 아내 쪽에 맡긴 것도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한옥마을 쪽 골목으로 들어가 숙소 대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에는 더 이상 돌아갈 표가 없었습니다. 대신 급히 잡은 작은 방 하나와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내일 아침이 생겨 있었죠. 저는 예약 문자를 한 번만 더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접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으로 붙었고 우리는 말없이 대문을 함께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바꾼 건 열차 한 편만이 아니라 늘 돌아갈 시간부터 고정해 놓던 제 버릇이라는 걸요. 아침에 눈을 뜨자 제일 먼저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호텔에서는 복도 문 닫히는 소리나 엘리베이터 기척이 한 번씩 들렸는데 여기서는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어젯밤 급히 잡은 방인데도 허술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쪽이 더 허술했죠. 늘 빈 시간을 없애야 하루가 단정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비워둔 채 맞는 아침이 이렇게 또렷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 차 볼까요? 하고 묻는데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하자는 뜻이면서도 예전처럼 제가 먼저 하루를 닿게 두진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켰다가 바로 덮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아침 먹고 걸읍시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늘 시간표가 식사보다 먼저였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데 별 힘이 들지 않았거든요. 숙소에서 내준 간단한 아침상을 마주하고 앉자 서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대단한 도시입니다. 빠르고 정교하고 처음 온 사람도 금세 감탄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제가 틀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선명하니 한국도 거기서 다 읽힌다고 믿은 것. 중심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안다고 여긴 제 방식이 얇았던 겁니다. 서울을 너무 크게 본 게 아니라 한국을 너무 쉽게 접어 읽은 거였어요.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을 좋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좋게 보고 있었던 거니까요. 전주는 그걸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표를 취소하게 했고 아침 시간을 비워두게 했고 오늘은 어디부터 걸을지 먼저 묻게 만들었죠. 그러니 더 분명했습니다.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바뀌었으니까요. 늦게 깨닫는 건 늘 제 몫이었지만 이번엔 그 늦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보낸 확인 문자였을 겁니다. 어제 같았으면 바로 열었겠죠. 짐 보관이 확실한지 몇 시까지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 열차가 몇 시인지부터 다시 맞춰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대신 아내를 보고 물었죠. 어디부터 걸을까? 아내는 잠깐 저를 보더니 향교 쪽 골목을 지나 천변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고 정말 그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큰 길 앞 신호를 기다릴 때도 습관처럼 먼저 내려서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번 더 보고 아내가 서는 자리만큼 같이 섰다가 불이 바뀌자 나란히 건넜어요. 별것 아닌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놓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를 찍으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겁니다. 골목 바람이 불자 아내가 소매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아내도 그 속도에 맞췄고 우리 사이엔 굳이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표를 먼저 놓았고 오늘 아침에는 시간을 먼저 놓았죠. 이제 남은 건 앞장서는 대신 같이 걷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가게 앞에서 잠깐 시선을 두면 저도 같이 멈췄고 다시 움직이면 저도 그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천변 쪽으로 길이 트이자 저는 다음 열차 시간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서 걷는 사람의 발을 한번 봤습니다.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자꾸 제 한 발 뒤에서만 보려 했던 것 같더군요. 그날 아침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먼저 끌고 갈 사람이 아니라 같이 걸을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치자 아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을 덮었고 길을 물었고 속도를 늦췄으니까요. 어떤 생각은 길게 설명하는 순간 힘이 빠지는데 그 아침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울만 보고 돌아가지 않고 굳이 전주 같은 곳까지 내려와 하루를 더 쓰는지요. 서울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놀라운 도시였으니까요. 다만 한국은 서울 하나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빠른 것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빠르게 가면서도 사람을 멈추게 하는 시간, 한 끼를 대접으로 바꾸는 마음, 낯선 사람에게 먼저 벽을 세우지 않는 온도까지 함께 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걸 전주에 와서야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민망했고, 그래서 더 벅차더라고요. 한국을 꽤 빨리 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지방 도시 하나에서 자기 공식을 다시 적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늦은 인정은 패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나라를 다시 배우게 된 기분에 가까웠죠. 우리는 다음 열차 시간보다 먼저 저 앞에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가 앞서고 누가 따라가는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아내와 같은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보폭 안에서 조용히 인정했어요. 다들 왜 전주까지 내려오는지 이제는 저도 안다고요.